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 오지의 한 마을. 평소 조용하던 이 마을에 낯선 사람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캄보디아 여성들은 대뜸 그 여성을 향해 아무 이유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성은 화내던 여성에게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식당 전체에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며 이제는 단체로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캄보디아 오지의 한 마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김해에 살고 있는 라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저를 양지연이라고 부른답니다. 김해에 산다고 하니까 무슨 한국인이 이런 사연을 쓰나 싶으시죠? 지금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이름이 있는 건 당연하고 원래 캄보디아 이름은 라온입니다. 저는 사실 캄보디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이고 외국인들에게 빈공구.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는 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한 관광지들이 있긴 하지만 캄보디아를 여행할 바에는 비슷한 관광지가 있는 베트남이나 태국 등을 더 많이 찾으시니까요. 빈공국인 것은 맞지만 사실 모두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원래 빈공국은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슈퍼카에 엄청난 규모의 저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고 결국 가진 사람들만 가졌고 없는 사람들은 평생 없는 그런 나라가 저희 캄보디아입니다. 사실 한국의 서민 수준이 캄보디아 같은 나라와는 차원이 달라 그렇지. 캄보디아도 출세 기회가 열려 있지만 시민의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한국처럼 자산을 불려간다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하루 일해서 일당을 받으면 그날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열심히 일했으면 내일도 가서 열심히 일해야 하거늘 귀찮거나 하면 말도 없이 일터에 나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어쨌든 저는 캄보디아에서 몹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였을 뿐이었고 제가 살던 집도 캄보디아에서도 빈민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부가 소유한 땅이었지만 부모님은 그곳에 판자들을 이용해 집을 지었고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저희 가족 전체가 지내야 했죠. 아주 어릴 때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뭐가 불편한 줄도 몰랐지만 커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은 가난한 집이었지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학교는 갈 수 있었고 그때 제 나이가 13살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딜 가나 학교에는 불량한 친구들이 있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불량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는 빈곤층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어느 집 아이들은 잘 살았고 어느 집 아이들은 못 살았죠. 잘 사는 집 아이 중에 에디라는 학교 친구가 있었거든요. 집이 비교적 부유하기 때문인지 다른 여자애들보다 훨씬 예쁘장했습니다.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가지면 너무 불공평해서 그랬는지 그냥 좀 성격이 나쁜 수준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피해를 주는 아이였습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고약한 녀석이었죠. 그 중에는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집이 가난해서 거의 매일 같은 옷이나 입고 다녔고 자주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얼굴도 못생겼다면서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럽다, 냄새난다, 못생겼다 등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전부였는데요. 그런 놀림에도 저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에디 외에도 저를 그런 식으로 놀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흥미를 잃어서 곧 관두더라고요. 하지만 에디는 달랐어요. 오기 같은 거라도 있는 모양인지 저를 더 괴롭히더군요. 제자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두는가 하면 저한테 물을 쏟는 등의 행동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에디를 따라다니는 아이들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저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졌었고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배움은 잃고 싶지 않아서 악착같이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공부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 버렸죠. 학교에 안 나가면 부모님이 추궁할 게 뻔해서 학교 가는 척 집을 나섰지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강변에 앉아 할 일 없이 종일을 앉아 있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누군가 다가왔죠. 어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딱 보기에도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었고 타지 외국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온 여자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안 풀려 바람이나 쐬려고 산책을 나왔는데 강을 구경하다 저를 봤다고 했고 어린애가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으니 신경이 쓰여서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인 여자는 자신의 한국인 남편과 함께 일 때문에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여성분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험을 글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강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됐죠. 그래서 제가 태어난 캄보디아에 대한 많은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많아졌죠. 어느 날 저는 결국 부모님께 등교하지 않은 것을 걸리게 되었고 저는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 분위기는 늘 안 좋았어요. 아빠는 늘상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고 때리기 일쑤였는데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엄마가 별로 불쌍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빠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저한테 풀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엄마에게 늘 욕받이가 되거나 매맞기 일쑤였는데 학교에서까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당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한국인 여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강변에서 한국인 여성분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한국인 여성분은 일단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집에 가서 보니 부부 둘이 살기에는 굉장히 꽤 크고 럭셔리한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깨끗하게 씻고 저녁도 먹었고 평범한 집밥이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고급스러운 거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저는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다 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님이 저를 해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한국인 여성분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렇게 얼마 뒤에 한국인 여성분의 남편분이 집에 왔습니다. 한국인 여성분은 남편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남편은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금방 잠에 들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동의한 듯 저에게 잘 대해 주었죠. 그 집에 살면서 저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인 부부 덕분에 꽤 밝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고 전에 제가 살던 캄보디아 본가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가가 있던 집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에 물어보니 불이 났었다고 했어요. 집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많이 다쳤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희 부모님 소식을 물었는데 부모님도 화재를 피할 길이 없었고 그렇게 하늘로 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곤 한참을 울었어요. 저를 때리고 욕하고 했어도 제 부모님이었으니까요. 본가 앞에서 그렇게 깜깜한 밤이 내려앉을 때까지 한참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니 한국인 여성분이었어요. 한참을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찾으러 나왔다고 했고 저는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한국인 부부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를 떠나 한국으로 가야 한다면서 나만 괜찮다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죠. 태어나서 캄보디아를 벗어나 타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터라서 다소 당황하긴 했지만 지옥 같은 캄보디아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었기 때문에 저는 흔쾌히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저에게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면서 저의 손을 잡아주었고 친인척도 없었던 저는 부모마저 잃었기에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 되어준다고 하니 전 그저 좋았을 뿐이었어요. 여하튼 법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친 건지 한국으로 갔을 때 저는 서류상으로 그들의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인 부부는 저의 부모님이 된 거였죠. 저의 한국인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한 딸이었죠. 잘 몰랐는데 임신이 잘 안 되는 조건이었나 봐요.
한국으로 간 저는 한국인 부모님 덕분에 학교도 다니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한국인이 다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서 그랬는지 외모도 꼭 한국인처럼 변하는 기분이었죠. 캄보디아에서 항상 비누도 없이 물로만 세수를 하고 햇볕에 그을려 있던 저의 얼굴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 같지 않게 꼭 한국인처럼 피부가 많이 하얘졌고 이목구비도 점점 부모님을 닮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정말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인 엄마가 임신을 하신 거였죠. 한국인 엄마는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게 제 덕분인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제 동생이 생기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일이 너무 바빠 한국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외로웠는데 저를 만난 뒤 외롭지 않게 되셨다고 했거든요. 그게 임신과 무슨 상관인가 싶긴 했지만 한국에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덩이가 굴러들어온다고 제가 그 복덩이라서 저와 함께 지내고 나서는 임신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표현이었겠죠. 1년이 좀 못 지나서 엄마는 건강한 딸을 낳으셨습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아이였죠. 저의 첫 동생이 태어났을 때 저는 이미 18살이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도와 동생을 잘 돌봤고 동생이 크는 걸 낙으로 삼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인 부모님의 진짜 자식이 태어났으니 나는 이제 소외되는 건 아닐까 하고 솔직히 겁도 났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부모님은 그렇게 저를 홀대하시지 않았죠.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간 아기였죠. 한창 대학을 다니던 중 동남아시아에 대한 논문 작성 때문에 제가 있던 동아리는 캄보디아로 답사를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공지를 전해 듣고 묘한 기분이 들었죠. 아무래도 캄보디아 출신이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년 만에 캄보디아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교 프로그램에 맞춰 움직이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잠시 다녔던 학교가 있는 마을로 갔는데 외지인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이라 마을 사람들이 자꾸 저를 위아래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알아보겠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봤던 모양이에요. 제 모습이 많이 바뀌어 있긴 했구나 싶었습니다. 배가 고파져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저를 학교에서 괴롭히던 에디의 목소리였죠. 어릴 땐 에디가 그렇게 예쁜 공주님 같았는데 지금은 에디가 저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아마 거의 외국인으로 본 모양이었죠. 제가 라온인지는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음식을 자연스럽게 시키는 걸 보고 저를 더 동그란 눈을 뜨며 쳐다보기 시작했었고 제 목소리를 가만히 듣더니 저에게 말을 걸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전 캄보디아에서 너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라온이라고 말이죠. 그때 그 말을 들은 에디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안이 벙벙한지 한참 저를 위아래로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음식이 나와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고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디는 화가 난 표정을 하면서 제 뒤를 따라 나오더니 거짓말하지 말라며 저를 보고 라온이 아니라면서 막말을 하더군요. 아마 에디는 어릴 때 그렇게 거지 같던 애가 어떻게 부잣집 여자처럼 바뀌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하겠죠. 이것만으로도 깔끔하게 한 방 먹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더군요. 저는 에디의 어깨를 툭 치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식당 주인에게 가서 여기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용을 내가 모두 계산할 테니 얼마냐며 물었고 에디를 가리키며 저 사람 건 빼달라고 하며 모두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있던 사이 식당 밖에서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던 한국인 친구들이 저의 이름을 불렀고 저는 한국인 친구들 사이로 들어가 웃으며 그 식당을 떠났는데요.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앉아있는 에디가 보였고 저는 통쾌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로 안 갈 거야. 난 일본이 좋다고 한국에 취직할 바엔 그냥 여기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낫겠어. 여기 일본이 한국보다 좋다고 하는 캐나다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인 시실리아입니다.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저는 신주쿠의 밝은 불빛과 빠른 속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렸을 때 TV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일본 애니메이션을 신기해하며 눈을 크게 뜨고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생생한 색감, 기발한 캐릭터, 모험 이야기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문화 언어, 심지어 한국 음식과는 너무나 다른 음식까지 일본의 모든 것에 매료되어 빠져들었습니다. 제 방은 점차 일본 포스터, 만화책 사려고 모아둔 작은 장신구들로 채워졌습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언젠가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꿈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방과 후 매일 부지런히 연습했습니다. 일본어의 복잡한 문자는 저에게 작은 예술 작품과 같았고 각각의 문자는 이야기와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이 말고도 매혹적인 세계의 일부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 매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본에 관한 책을 탐독하고 일본 영화를 닥치는 대로 보고 일본 요리도 해보았지만 처음 시도한 초밥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일본으로 이주할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반은 즐거워하고 반은 당황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저 거기서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년간의 꿈과 저축 공부 끝에 저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행시간은 길었지만 괜찮았어요. 매 순간이 제 꿈에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 생활의 현실은 제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온사인의 미로 붐비는 거리, 우뚝 솟은 고층 빌딩 등 신주쿠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스릴 넘치면서도 두렵기도 했죠. 저는 작은 아파트를 구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비싼지 믿을 수 없었어요. 집세는 제 예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고 저는 종종 도시를 탐험하는 것과 끼니를 때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또 다른 재정 낭비 요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후쿠오카를 방문하기로 계획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몇 주 동안 고대하던 여행이었는데 은행 잔고를 확인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신칸센 표값만 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결국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은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수많은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신주쿠에서의 생활은 감정과 경험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매일 저는 도시의 활기찬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윙윙거리는 교통체증, 현란한 네온사인이 짜릿하면서도 지친 기분을 느끼게 했죠. 저는 마침내 환상을 실현하는 몽상가의 열정으로 새로운 삶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고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이이었습니다. 일본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은 규율과 효율 존중이 있는 곳이라고 상상하며 낭만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지독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밖이 이미 어두워지면 퇴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유연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경직된 문화였습니다. 규칙을 따르고 정해진 프로세스에 충실하며 위계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제 책상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시실리아 벌써 퇴근해? 그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오후 8시가 넘었고 모든 업무를 마쳤지만 그의 말에 잠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1시간 더 머물렀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친 기분을 느끼며 이곳이 저에게 맞는 곳인지 의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신주쿠는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지만 문화적 장벽은 때때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저와의 거리감은 좁힐 수 없었어요. 고향에서 느꼈던 편안한 동료애와 허심탄회한 대화가 그리웠어요. 제 아파트는 아늑한 피난처였지만 신주쿠의 높은 생활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살 수 있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캐나다의 넓은 아파트보다 더 비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종종 더 저렴한 식사를 선택하고 여가 활동을 포기하는 등 지출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언어 장벽은 또 다른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수년간의 일본어 공부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미묘한 차이가 나는 대화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도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통역이 되지 않아 증상을 설명하고 의사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도 있었죠. 예를 들어 음식은 정말 맛있었지만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다양하고 익숙한 고향의 맛이 그리웠어요. 식료품을 사러 가는 것조차 모험이었고 번역기로 라벨을 번역하고 편안한 식사를 위한 재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도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주쿠에도 마법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만개한 벚꽃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넋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연분홍색과 흰색의 캠퍼스로 변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하찮아 보였어요. 고대 사원을 돌아다니며 도시의 혼돈 속에서 평화와 평온을 찾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근처의 강가에 앉아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도시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던 밤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어려움의 무게는 저를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큰 환멸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이 무너지고 신주쿠의 냉혹한 현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명시적인 의사소통 없이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이 때문에 종종 미묘한 신호를 놓치고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아서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당황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혹은 그 부재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재충전을 위해 주말에 쉬는 9시부터 5시까지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근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저녁은 물론 주말까지 사무실에서 보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을 뜻하는 카로시라는 개념이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사회생활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도 문제였지만 문화적 차이는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저는 잠깐의 대화가 지속적인 유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국의 편안한 우정을 그리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고 항상 형식적인 거리를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 문화에 몰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역 축제에 참석하고 유카타를 입고 다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의 아름다운 전통과 관습을 엿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기 위한 오랜 투쟁처럼 느껴질 수 있는 잠깐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도 또 다른 적응 과제였습니다. 스시와 라면을 좋아하긴 했지만 일본의 일상적인 식단은 제가 익숙한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맛은 미묘했고 모든 것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익숙한 맛의 편안함이 그리웠어요. 식료품 쇼핑은 그 자체로 모험이었고 통로에는 낯선 제품들과 거의 읽을 수 없는 라벨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이방인이라는 느낌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캐나다 문화의 솔직함과 개방성이 그리웠어요. 숨겨진 의미나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염려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단순함이 그리웠습니다. 다양성과 다양한 관점의 수용이 그리웠어요. 문화적 부조화와 익숙함에 대한 갈망 속에서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일본 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이 여행이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 것은 즉흥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복잡한 일본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쳐 있었습니다.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잘 알지 못했던 이웃 나라인 한국은 편리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하자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들었던 고정관념과 오해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망쳐온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반쯤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서울은 절제되고 질서 정연한 신주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활기찬 에너지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거리에는 상쾌하면서도 압도적인 역동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한 것은 음식을 통해서였습니다. 현지 식당에 들어갔는데 한국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미소와 몸짓으로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섬세하고 섬세한 맛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대담하고 푸짐한 맛의 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차이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은 효율적이고 저렴해서 신주쿠의 비싼 요금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산에 대한 걱정 없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어서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의 내성적인 성격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더 쉽게 이어졌고 일본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인 슈퍼마켓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기술과 신뢰가 함께 어우러진 매장이라는 콘셉트에 매료되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골라 스캔한 후 사람의 감독 없이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한국 사회의 첨단 기술과 높은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이전에 살던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울과 한국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면서 청결함과 선진화된 인프라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리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공공시설은 현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부 낙후된 인프라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제가 경험한 존중과 관대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알려주거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하는 등 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낯선 사람을 기꺼이 포용하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형성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따뜻함도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일본에 살고 싶다는 제 오랜 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떠나기 싫은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계속 방금 전 방문했던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항상 품고 있던 꿈과 방금 경험한 현실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신주쿠로 돌아온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옛 생활로 돌아간 것과 같았습니다. 건물거리, 심지어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두 팔 벌려 저를 반겨주던 역동적인 문화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원한다고 생각했던 삶의 손님이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업무는 다시 단조로운 속도로 돌아갔고 사무실에서 보내는 긴 시간 경직된 위계질서, 모든 일의 완벽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는 점점 더 괴리감이 커졌습니다. 신주쿠에서의 생활과 서울에서의 생활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극명했고 제가 진정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관점에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문화와 전통에 매료되어 장밋빛 색안경을 끼고 일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색 안경을 벗고 사물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문화, 일과 삶의 균형의 부재, 미묘하지만 만연해 있는 고립감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일본의 단면들이 보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한국으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인맥을 쌓을 수 있었던 점,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대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첨단 기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개성을 존중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사색에 잠기기 좋아하는 강변을 걷다가 제 꿈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곳,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성공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역동적인 에너지와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한국이야말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조사하고 한국의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제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외국인 커뮤니티에 연락해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찾은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일본을 떠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꿈을 포기하고 정들었던 친구들과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나라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주거지를 알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결정이 더 현실적이고 옳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물건 하나하나가 제 꿈과 도전, 그리고 성장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한 상징적인 발걸음이었고 어린 시절의 꿈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떠나는 날은 씁쓸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서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제 인생에서 성장과 도전, 그리고 소중한 교훈으로 가득 찬 꿈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페이지를 넘겨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도시는 익숙한 에너지로 저를 반겼고 북적거리는 활기찬 분위기는 저를 환영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대자유가 밀려오는 듯한 느낌과 함께 깊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했고 신주쿠에서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거쳤던 것과는 상쾌한 변화였습니다. 새 집은 아늑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카페와 상점, 공원이 근처에 있는 활기찬 동네에 있었어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같았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언어 장벽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한국 문화와 커뮤니티에 완전히 몰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직장은 국제적인 기업에서 근무했는데 이 직무를 통해 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면서 한국의 비즈니스 관행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직장 문화는 놀라웠습니다.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문화였죠. 더 이상 불필요한 야근에 대한 압박감이나 경직된 위계 질서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국 생활의 사회적 측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지인은 물론 다른 외국인들과도 쉽게 친해졌어요. 개방성과 호기심 덕분에 형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한국식 바비큐를 함께 먹거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도시를 탐험할 때 저는 이러한 경험에서 기쁨과 동지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부터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까지 기술이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편리함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공동체 의식과 친절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알려주거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하거나 단순히 미소를 나누는 등 진정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따뜻함과 관대함이 한국을 고향처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부터 제주도의 고요한 아름다움까지 한국의 곳곳을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풍부한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역사, 전통, 예술, 음악 등 문화의 각 측면이 제 경험의 깊이와 색채를 더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제가 찾던 균형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일본에 매료된 어린 소녀의 꿈에서 한국이라는 고향을 찾은 여성으로 거듭난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때때로 우리가 시작한 길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 길을 바꿔도 괜찮다는 것을요. 일본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지만 한국은 제 마음이 있는 곳이고 제가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역동적이고 따뜻한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험이 기대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제 안에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너는 왜 나랑 처음 보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잘해줘?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로 끝날지 아니면 평생 보는 사이가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슬란드 여성과 한국인 여성이 의아한 듯 바라보며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은 심지어 거의 울먹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메리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아이슬란드에서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했었어요. 그렇지만 대학 진학 이후에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스케이팅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생활은 스케이팅과 스케이팅에서 만난 친구들이 전부였기에 저는 허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운동을 그만두고 교양 수업에서 로사라는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로사는 국제학을 전공하는 친구로 다른 나라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는 정말 우울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로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로사가 한국으로 일을 하러 떠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사는 모험에 대한 열망과 꿈을 쫓아 활기찬 아시아 국가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왜 익숙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로사가 한국으로 가고 저는 더 지독한 외로움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저의 상태 때문에 로사의 새로운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저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로사는 한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만 끊고 오면 나머지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제가 한국에 처음 발을 디딘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설렘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아이슬란드에 있는 제 집과는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공기는 활기가 넘쳤고 거리에는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고층 빌딩은 하늘을 찌르듯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제 고향 아이슬란드의 조용한 거리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은 눈이 번쩍 뜨이는 여정이었습니다. 넓게 펼쳐진 공원에서 빽빽하게 들어선 도심으로 풍경이 바뀌었죠. 곳곳에서 한글로 쓰여진 간판들을 볼 수 있었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서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로사가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로사는 저를 꼭 안아주며 환한 미소로 반겨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로사가 외쳤습니다. 로사의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번화가에 위치한 로사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로사는 남산타워를 가리키며 한국의 기본적인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할 때는 고개를 살짝 숙여야 해라고 로사는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받을 때는 항상 양손을 다 써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로사의 아파트는 작은 부엌과 침실을 겸한 거실이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로사의 제자들과 친구들의 사진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한국 각지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로사는 저를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 전통 식당에 갔습니다. 마늘, 참기름, 매운맛이 섞인 음식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낮은 테이블에 바닥에 앉았는데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로사가 비빔밥, 김치,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은 맛있었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맛과 식감의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그 후 며칠은 관광과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여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우고 수문장 교대식을 보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평화로운 안식처인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찻집으로 유명한 인사동도 둘러봤어요.
가는 곳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에 감탄했습니다. 고궁이 현대식 건물과 함께 당당히 서 있었죠. 전통 찻집은 트렌디한 카페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눈에 띄었던 한 가지 측면은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과 친구들이 공원과 한강변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근함이 저를 환영받는 사람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한국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압도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언어, 관습, 심지어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친구로 변했고 한국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회의감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광경, 소리, 맛에 매료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그 모든 것을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로사의 영어 수업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로사가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죠. 로사는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농담을 나누고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한 학생의 생일 축하 파티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교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습니다. 교과서와 수업을 넘어선 한국만의 독특한 유대감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로사는 영어 교사로 일하면서 학생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껏 웃었습니다. 전형적인 교사, 학생 관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관계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더욱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몰입의 상당 부분은 영어 선생님으로서 로사의 모습을 관찰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로사가 특별한 날을 맞아 저를 수업에 초대했는데 바로 학생의 생일이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생일은 보통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아주 색다르고 가슴 뭉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학생들의 열렬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합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10대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실은 직접 만든 현수막과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공기에는 흥분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로사가 저를 소개하자 아이들은 수줍은 미소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로사에게 보여준 따뜻함과 존경심에 놀랐습니다. 로사는 이들에게 단순한 교사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생일 축하 행사는 한 학생이 화려한 양초로 장식된 케이크를 가져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가 한국어와 영어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생일을 맞은 소년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밝아졌고 그 행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난 후 수업은 미니 파티로 바뀌었습니다. 로사는 영어 게임을 준비했고 학생들은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연습에 열중했고 내심과 미소로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제 아이슬란드 생활과 한국에 대한 인상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사려 깊었고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로사가 학생들과 형성한 깊은 유대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사는 문화 교류와 관계 형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러 모인 친구들끼리도 친해지는 이 모습이 좋았어요. 나중에 로사와 함께 로사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고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좀 더 형식적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학생들 삶의 일부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마치 미카의 부모처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잡이 역할도 해야 하니까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많은 존경과 애정을 보입니다. 이 대화는 저에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과
문화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사 선생님이 학생들과 나눈 유대감은 아름답고 독특한 것이었으며 공동체와 존중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생일 축하 행사를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요한 측면, 즉 공동체의 중요성과 교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와 그것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한 저의 이해를 깊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 여정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사를 길잡이로 삼아 한국의 관습과 전통의 미묘한 차이를 탐색하며 하루하루 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함, 문화의 풍요로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우정이 서서히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서서히 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저는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영장에서 만난 수진과의 만남이 제 모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수진은 저와 처음 만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지 생활에 괜찮냐면서 많은 것을 제공해줬어요. 제가 ATM기에서 돈을 뽑는 것을 어려워하면 그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집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한국 여학생들한테 유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쁜 카페에 데려가주고 같이 인생 네컷이라는 즉석 사진도 찍곤 했습니다. 저는 처음 본 사람인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라고 물어봤죠.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은 말을 뱉고서야 알았습니다. 고맙게도 수진이는 전혀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 그냥 나는 내가 내 친구 같아. 너랑 내가 오래 볼 사이 같아라고 하면서 더 재밌는 것들을 하자며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정말 사소한 말이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수진이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주지 못하는데 수진이는 저에게 긍정적인 생각만을 주었거든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오늘날의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제 이야기는 문화 간 우정의 아름다움과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로사의 서클을 넘어선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현지인 수진이라는 친구는 저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우정은 저의 시야를 넓히고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한국 체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로사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이슬란드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로사는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사망 언어 교사로 일할 수 있을지 고민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새로운 길을 택하기로 한 결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꿈을 좇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스케이트 선수를 그만둔 것에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이상하게 번화가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사도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같이 스케이트를 타던 친구들과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잘 느껴졌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다고 하자 부모님은 딸이 생기를 찾은 것에 대해 환영했어요. 또한 이미 로사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직업만 있다면 한국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한국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아예 한국에서 사는 건 어때라며 먼저 제안까지 하셨어요. 저는 결국 한국에 교환학생을 먼저 신청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희 한국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친구는 만났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썸을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친구와 함께하는 한국의 매력에 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